한 시골 총각이 이웃집에 있는 여종을 흠모하여 늘 연정을 품고 있었지만 서로 만나 애정을 호소할 기회가 없어 애만 태우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이 총각이 산속에 들어가 나무를 한 짐해 짊어지고 돌아오다가 갑자기 소나기를 만났다. 그래서 얼른 큰 나무 밑에 나무짐을 벗어 기대 놓고 비를 피하기 위해 바위 밑 굴 속으로 들어갔다. 총각이 젖은 옷을 털털 털고는 바깥을 내다보고 앉아 비오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뒤에서 무언가 옷자락을 잡아 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총각은 처음 바위 밑으로 들어올 때 비를 피하기에 급급하여 굴 안을 자세히 살피지 않았고 또 들어와서도 밖을 내다보고 앉아 있었기 때문에 어두운 굴 속 안쪽에 사람이 미리 들어와 있는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었다. 그런데 누가 옷자락을 잡아 끄는 것 같아서 돌아보니 이게 웬일인가? 평소에 자기가 흠모하고 있던 이웃집의 그 여종이 나물 광주리를 옆에 끼고 앉아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총각은 그 여종을 보는 순간 직감적으로 여우가 여자로 둔갑한 요매라고 생각하여 깜짝 놀랐다. 평소 이 산길에는 늙은 여우가 여자로 둔갑해 사람을 홀린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총각은 틀림없이 여우일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이다. 총각은 곧 손을 뿌리치면서 이 요사스러운 여우야, 나를 유혹하지 말라 하고는 크게 소리치며 몸을 도사렸다. 그리고는 무서워 잔뜩 몸을 웅크리고 앉아 어쩔 줄을 모르고 벌벌 떨고 있었다. 여종은 평소에 이 총각이 자신을 흠모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기뻐서 옷자락을 끌어당겼는데 총각의 지금 행동이 너무나 의외여서 다시 옷깃을 당기면서 말했다. 도련님이 평소에 나를 좋아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오늘은 왜 이래요? 너무 이상하네. 이웃집에 사는 나요나. 이렇게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총각은 다시 손을 뿌리치며 몸을 웅크리고는 너 여우야. 아직 나가지 않고 여기에 있느냐? 나는 안 속는다 하고 꾸짖었다. 이러는 동안에 소나기는 개었고 여종은 부끄러워하면서 광주리를 들고 먼저 굴에서 나와 걸어갔다. 총각이 나무짐을 지고 그 뒤를 따라가면서 왜 여우가 산속으로 가지 않고 마을 쪽으로 가는가 하고 의아하게 생각했다. 그런데 마을까지 다 온 여종은 총각을 한번 돌아보면서 씩 웃고는 이웃집으로 쏙 들어가는 것이었다. 총각은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가 흠모하고 있던 여종을 여우로 잘못 알고 하늘이 내려준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 후회하면서 집 뒤 언덕에 올라 하루 종일 땅을 치고 울었다. 한 선비가 있었는데 외모가 출중하고 잘생겨 사람들의 흠모 대상이 되었다. 하루는 이 선비가 나귀를 타고 숭례문 밖을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는 것이었다. 이에 선비는 걸음을 재촉하여 비를 피할 만한 장소를 찾다가 문득 대문이 조금 열려있는 길갓집의 사랑채로 뛰어들어가 추녀 밑에 서 있었다. 이때 마침 그 집 부인이 안채에서 내다보고 있다가 선비를 보고는 그 늠름한 모습에 마음이 끌려 애정을 느꼈다. 그리하여 자신의 정감을 시로 적어서는 여종을 시켜 술상을 차려내보내면서 함께 전달했다. 어느 곳에 사는 나귀를 탄 나그네가 쓸쓸하게 비를 맞고 들어왔구려. 창틈으로 무한한 정이 들었기에 홍로주 몇 잔을 올리는 바입니다. 선비는 이 시를 읽고 마음속으로 여인의 행동을 비난하면서 감사의 인사도 없이 그 술을 냉정하게 뿌리친 채 떠나가 버렸다. 훗날 선비는 평생 출세를 하지 못했더라 한다. 반석평은 재상집의 노비였다. 어렸을 적 재상이 그의 순박하고 명민함을 사랑한 나머지 시설을 가르쳐 아들 조카들과 함께 배우도록 하였다. 석평이 조금 자라자
재상은 그를 먼 시골에 자식 없는 자에게 주어 자취를 감추고 배움에 힘쓰면서 주인 집과는 관계를 끊고 통하지 못하게 하였다. 석평은 성장함에 법을 무릅쓰고 과거에 응시하였으나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드디어는 과거에 합격하여 재상 반열까지 이르렀지만 겸손하고 청렴하였다. 나라의 뛰어난 신하가 되어 팔도의 관찰사를 역임하고 지위가 이품에 이르렀다. 주인집의 재상은 이미 죽고 그의 자손들은 모두 빈궁하고 천하게 되어 외출할 때에 나귀도 없이 거리를 걸어가야 할 정도였다. 반석평은 그들을 길거리에서 만날 때마다 매번 초원에서 내려 진흙탕길을 종종 걸음으로 달려나가 절을 올리니 길가에서 이를 지켜본 사람들은 매우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그러자 반석평은 글을 올려 사실을 실토하고 관직을 삭탈해 줄 것을 청하였다. 주인집의 자손과 조정에서는 이를 위롭게 여겨 그를 표창하고 노비 문권을 찢어 본래 직분에 나가 전처럼 계속 관직을 지니도록 하였다. 그의 주인집의 아들 고흥유 씨가 말하였다. 우리 동방의 땅은 치우쳐 있고 작아서 인재의 산출이 중국의 1000분의 1도 되지 못하는 데다 기자가 남긴 법에 국한되어 노비가 벼슬길에 오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현자를 세움에 출신을 따지지 않는 것이 3대의 성법인데도 우리나라에 이르러서는 벼슬길에 오르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매우 견고하니 사대부의 위로는 편협하고도 시기심이 많다. 반석평은 충성스럽고 위리 있는 사람이다. 자신은 번망에서 벗어나 조정의 높은 벼슬아치가 되었는데도 상정으로 말미암아 종적을 가리고 감출 겨를 없이 수레에서 내려 한미한 선비에게조차 몸을 굽힐 수 있었다. 또 조정에 아뢰어 스스로 자신의 천한 신분을 드러냈으니 이는 진실로 동방에서 듣기 어려운 아름다운 소문이다. 또 주인집의 재상은 법에 통분했을 뿐만 아니라 편협과 시기를 버리고 인간의 미덕을 이루었으니 이 같은 인을 두고 지인이 선비를 얻었다. 라고 이를 만하다. 유모, 아니 여보, 이젠 더 걸을 수가 없으니 그만 갑시다. 한 발자국도 떼어놓을 수가 없소. 무거운 다리를 질질 끌면서 허덕이던 총각 차림의 젊은 나그네가 앞에서 걷고 있던 늙은 남자 차림의 나그네를 향하여 애원하고는 그만 길 위에 쓰러지고 말았다. 앞에서 걷던 늙은 나그네는 젊은이 앞으로 되돌아와서 자기의 보찜을 내려놓고는 젊은이가 등에 진 보따리를 벗겨주면서 해가 이미 저물게 되었는데 이러시오면 어쩌시나요? 이거 큰일이옵니다. 두 나그네의 주고받는 말투는 그들의 남자의 복색과는 딴판으로 여인의 말씨가 틀림없었다. 더 움직이지 못하는 그들은 기렵 노속 밑에 두 다리를 뻗고 앉아버렸다. 오늘 밤 묵을 주막까지는 가셔야 할 터이온데 이러시니 큰일이옵니다. 늙은 나그네가 시름없이 다시 말을 걸면서 젊은 나그네의 집신 간발한 것을 풀고 다리를 주물러 주니 젊은 나그네는 눈물 어린 눈으로 이곳 보은 땅의 앞뒤를 둘러싼 먼 산봉우리를 바라보면서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더니 이내 주르르 흘러내렸다. 이젠 도무지 걸을 수가 없소. 무슨 기구한 팔자기에 이런 고생을 한단 말이오. 늙은 나그네도 이에 따라 울면서 장차 어찌하여야 좋을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얼마 동안을 서로 낙루도 하고 위로도 하면서 두 나그네가 앉아 있는데 그들이 걸어온 길로 나무꾼 한 사람이 나무를 지고 오더니 두 나그네가 앉아 있는 노송 근방까지 와서는 나무찜을 벗어놓고 쉬는 것이었다. 두 나그네는 그 초부에게 눈이 쏠렸다. 나무꾼은 18~19세가량 되어 보이는 총각인데 그의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준수하게 생겼다. 이런 깊은 상구석에서는 보기 드문 젊은이라고 생각한 두 나그네는 총각 나무꾼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늙은 나그네가 먼저 말을 걸었다. 여보게 총각, 말 좀 물어보세. 예서 얼마나 가야 주막집이 있는가? 늙은 나그네가 나무꾼에게 묻는 말은 애써 지은 남자 말소리와 음성이었으나 듣는 사람에겐 어딘가 거북하여 어울리지 않았다.
주막이 있는 동리까지 가자면 아직도 10리는 더 가야 합니다. 보아하니 매우 노독이 나신 모양이니 그곳까지 가기에는 무던히 고생될 것입니다. 그건 그렇고 어디서 오시는 길인가요? 총각은 씩씩한 말투로 이렇게 대답하면서 두 나그네를 매우 동정하는 것이었다. 두 나그네에게 대하는 나무꾼의 태도는 공손하고 믿음직스러웠다. 총각, 이 인근에는 인가가 없는가? 해도 기울어 가니 여기 근처에서 쉬도록 하였으면 좋겠는데 어렵더라도 적당한 인가로 인도하여 주게. 늙은 나그네는 어디서 무슨 일로 왔느냐는 물음에는 아무런 대답이 없이 하룻밤 유숙할 집만을 묻기만 했다. 이 말에 나무꾼은 지게 작대기로 땅을 극적거리면서 무엇인가를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이 근방에는 인가가 드물어서 유숙할 집이라고는 별로 없답니다. 더 가실 수도 없고 또 기왕 남의 집에서 쉬실 바에는 제가 사는 곳이 예서 멀지 않으니 누추한 곳이나마 우리 집에서 고생스러우시더라도 하룻밤쯤 쉬어가시면 어떠시겠어요? 이 친절하고 믿음직한 말을 들으니 두 나그네는 그제야 안도했다. 고맙기도 해라. 그렇게 해준다면 얼마나 고마울까?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살 것 같구먼. 늙은 나그네가 무한 반기였고 아무 말도 없이 다리만 쓰다듬고 앉았던 젊은 나그네도 나무꾼의 말에 밝은 표정을 지었다. 나무꾼은 짐을 다시 지고 일어나면서 그러면 두 손님, 저의 뒤를 따라오시죠. 하는 말을 남겨놓고는 나무를 지고 앞장을 섰다. 두 나그네는 고마운 생각에서 나무꾼의 뒤를 따라 나섰다. 나무꾼이 살고 있다는 집은 깊숙한 산골짜기에 있는 큰 바위 틈을 이용하여 만든 토굴이었다. 나무꾼의 집에 당도하자 두 나그네는 이 산중에 외딴 집을 어떻게 마련하였으며 또 다른 가솔도 없이 어떻게 이러한 곳에서 홀로 사는 것인가에 대하여 의심이 나기도 하였으나 그 나무꾼은 일거수일투족이 공손하고도 다정스러워서 두 나그네의 심정은 제법 안심이 되는 것이었다. 집의 겉모양은 토굴에 지나지 않았으나 토굴 속을 들여다보니 뜻밖에도 가장짓물이 제법 갖추어진 것을 보고 어느 정도의 의심이 가라앉았다. 나무꾼이 토굴 앞에 짐을 벗어놓았다. 누추하지만 앉아 계십시오. 제가 저녁밥을 마련하겠으니 산골이라 창거리가 아무것도 없답니다. 어서 편히 좀 쉬세요. 이리하여 산골에서 저녁을 얻어먹은 두 나그네는 거기서 고단한 몸을 쉴 수가 있었다. 이튿날 아침이었다. 늙은 나그네가 보찜에서 폐물 몇 개를 꺼내서 나무꾼에게 내어주었다. 여보게 총각, 이 깊은 산중에 넉넉지 못한 살림에 우리 두 사람이 그대로 신세를 끼칠 수 없는 일이니 이것을 팔아서 두 사람의 양식에 보태주어야 하겠네. 그러니 조금도 어려워 말고 팔아다 쓰게나. 이 말에 놀란 것은 젊은 나무꾼이었다. 그는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런 물건은 예사 것이 아니올시다. 이건 권례나 한양의 큰 데가 애나 있는 물건이 틀림이 없으니 지금 이런 걸 잘못 내다 팔다가는 큰일이 생깁니다. 그러니 어서 감추어 두십시오. 저에게도 먹을 것이 약간은 비축되어 있어 당장 끼니를 걱정하지는 않사오니 조금도 어려워 마시고 얼마 동안 그대로 쉬어가십시오. 나무꾼은 이렇게 폐물 팔기를 꺼렸다. 나무꾼에게 이런 말을 들은 두 나그네는 그들의 본바탕이 탄로 날까 두려워졌다. 실상 이 두 나그네는 총각 나무꾼의 말과 같이 권례의 사람들로서 여느 백성이 아니었다. 젊은 나그네는 당시 임금인 세조의 따님인 공주요. 늙은 나그네는 그의 유모였다. 세조는 수양대군이었을 때 정권을 잡을 욕심에서 재상인 황보인을 비롯하여 당시에 이름 높던 장군인 김종서와 같은 신하를 모조리 죽인 연후에 조카인 단종을 왕위에서 물리친 다음 이어서 성산문 같은 사육신을 벌주어 없애고 스스로 왕위에 오른 임금이었다. 세조의 이러한 참혹한 일을 본 그의 따님은 그의 부왕 세조에게 항시 눈물로써 충간을 하고 있었다. 그 후 세조가 다시 단종의 모후 권씨가 묻힌 소능을 파헤쳐서 백골을 강물에 띄어버리려는 것을 안 공주는 그의 어머니인 정희왕후에게 눈물로써 그 부당함을 호소하였다. 상간 마마께 소녀가 감히 외람되오나 아래옵니다. 마마께서는 왜이다지도 무참하시옵니까?
다 썩은 백골이 무슨 죄가 있어 그러한 일을 하시렵니까? 소녀는 아바마마를 위하는 일편단심에서 아뢰오니 널리 통촉하시고 제발 이번 일만은 거두어 주시옵소서. 공주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 올리었으나 세조는 마음을 돌리기는커녕 도리어 크게 진노하였다. 에이, 요망스러운 것. 네가 무엇을 안다고 내가 하는 일에 왈가왈부하는고? 썩 내 앞에서 물러가지 못할까? 이렇게 꾸짖어 쫓고는 임금을 거슬렸다는 것으로 역시 무서운 벌을 내리려고 하였다. 이것을 안 세조의 중궁이며 공주의 어머님인 정희왕후는 이 틈에 끼어 형용키 어려운 진퇴유곡에 빠졌다. 세조의 무서운 진노를 풀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사랑하는 딸이 화를 입어 죽임을 당하는 꼴을 참아 볼 수도 없었다. 이에 공주의 화를 모면하고자 모녀의 정을 끊더라도 몰래 달아나게 하여 공주의 유모를 안동시켜 궁중에 폐물을 주어 남몰래 낙향을 시켰던 것이다. 구중궁궐에서 세상의 고난을 모르고 자라난 공주는 남의 눈을 속이느라고 남복으로 몸을 단장하고 집신간발하고 기약 없는 길을 떠났으나 길을 걸어본 일이 없는 공주는 종이를 걸어도 단 10리를 가기가 어려웠다. 그리하여 발이 부르터지며 노독이 온몸에 쌓인 것이다. 게다가 공주를 잡으라고 포교를 풀어 뒤를 쫓을는지도 모르는 까닭으로 조급한 마음에 허둥지둥 발을 재촉하나 그것은 마음뿐이고 실상 거리는 그다지 멀어지지를 않았다. 이리하여 온갖 고생을 하면서 천신만고 끝에 당도한 곳이 여기 보은 땅의 어느 깊은 산중이었다. 이렇게 금지옥엽인 공주의 몸으로 이 심산유곡에 이르러 노독으로 가지도 오지도 못하게 되었을 때 나무꾼인 총각을 만나서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이들은 총각의 집에서 그럭저럭 며칠을 쉬었다. 나무꾼 종각이 산으로 가서 나무를 해오는 동안 늙은 나그네는 밥을 지어 놓았고 한양서 몰래 빠져나와 길에서 헤매는 바람에 더러워진 옷가지를 빨기도 했다. 첩첩산중에 으슥한 곳이라 두 나그네는 비로소 안도의 심정으로 며칠을 보낼 수가 있었다. 두 나그네는 산골짜기 맑은 물에서 빨래를 하였다. 여보 유모, 참 물이 맑기도 하오. 젊은 나그네가 산골에서 흘러내리는 거울 같은 맑은 물에 오래간만에 얼굴을 비춰보면서 옆에서 옷가지를 물에 헹구고 있는 늙은 나그네에게 정답게 말을 붙이었다. 참 맑기도 합니다. 그동안 너무도 불안하고 초조해서 오는 길의 경치가 어떤지 통눈에 보이지 않았었는데 이제야 약간 안도가 되니 이젠 맑은 물이 눈에 보입니다 그려. 아름다운 보은의 산봉우리를 둘러보고 유리알보다도 맑은 물을 다시 굽어보면서 이렇게 감탄을 아끼지 않았다. 유모, 한양의 그 무한정한 욕심, 무참한 싸움과 피비린내 나는 사륙, 이런 것들에 그만 진저리가 나오. 나는 이런 산골짜기라도 좋으니 여기서 조용히 한평생을 지내고 싶소. 공주는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내쉰다. 그 말씀이 옳은 말씀이여. 여기는 새소리를 벗삼는 곳이니 인간들이 추잡한 싸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사신다면 얼마든지 평온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사는 저 나무꾼 총각이 무한 부럽구먼요. 공주와 그의 유모가 이런 말을 주고받는데 마침 나무를 해서 지게해지고 산에서 내려오던 총각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야 말았다. 깜짝 놀란 것은 나무꾼 총각이었다. 내가 짐작한 대로 여자들임이 틀림없구나. 더구나 한양의 어느 재상가의 아낙네들인데 기필코 수양대군에게 남자들이 도륙을 당하자 한양을 빠져나온 것임이 틀림없다. 가엾은 신세로다. 나무꾼 총각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개울 앞으로 나서면서 말을 붙였다. 지금 대강 두 분의 말씀을 들었소이다. 실상은 나도 한양의 사부집 자식으로 가화를 피해 이리로 와서 몸을 숨기고 있는 터입니다. 두 분이 모두 남자가 아니고 여염집 기부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도 염려들 마시고 여기서 편히 숨어 지내십시오. 여기는 산중일 뿐 아니라 외인이라고는 일체 왕래가 없는 곳인즉 아무도 괴이하게 여길 사람이 없습니다. 만일 여기서 조금만 밖으로 나가시는 날에는 당장에 큰 화가 미칠지도 모릅니다. 이 말을 들은 두 나그네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또 자기의 바탕을 대강 이야기하지 않을 수도 없었다. 늙은 나그네가 실토를 하였다.
일이 되었으니 토설을 하지 않을 수 없소이다. 우리는 본시 한양대갓집 귀중 여인으로 큰 환난을 피하여 변장을 하고 이렇게 숨어 다니는 중이옵니다. 이제 다행히 좋은 주인을 만나 이렇게 며칠 편히 쉬고 있는 터이오니 아무쪼록 숨기어 주시오. 유모가 눈물과 함께 신세의 가엾음을 털어놓았다. 그러나 공주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실토하는 말에 총각도 눈물이 글썽이면서 목맨 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저도 화를 피하는 길인즉 어차피 같은 처지이니 여기서 그럭저럭 지내보시지요. 이 총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개해년 겨울 달밤에 수양대군의 철퇴에 부자가 무참히 맞아 죽은 김종서 장군의 손자요 승규의 아들이었다. 김종서 장군은 수양대군이 야망을 실현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인물로 지목되어 결국 1453년 개유정난 때에 수양대군에 의해 두 아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고 대형모반죄라는 누명까지 쓰고 표시됨으로써 개유정난의 첫 희생자가 되었다. 온 식구가 어육지경이 되는 판국에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그의 아버지와 조부의 원수를 갚을 길도 없고 기울어지는 조정의 형세를 버틸 도리도 없을 뿐 아니라 장안에서 공연히 얼음얼음하다가는 도리어 자기 일신상에도 크게 화가 미칠 기세가 보이므로 몸을 숨길 생각으로 먼 곳으로 종적을 감추어서 김씨의 혈육이나 끊이지 않게 하고 원통하게 돌아간 그의 조부와 부친의 향화나 받들겠다는 생각으로 장안을 몰래 빠져나왔다고 한다. 그는 누구에게 들킬세라 방향 없이 깊은 산중만을 찾아 달리다가 마침 이보은 속리산에 이르러서 겨우 은신할 만한 곳임을 알고 상기슭에 토구를 만들어 이곳에 숨어서 나무도 하고 기회가 있으면 품도 팔아 겨우 구명도생을 하여 온 지 1년이 되었던 것이다. 이 총각이 이렇게 난리를 만나 한양을 떠난 후 그의 조부와 같이 어린 단종을 보호하던 여러 재상이 모조리 화를 입어 죽지 않으면 형벌을 피하여 시골로 달아난다는 소문이 뒤를 이어 들리던 차에 이 처녀와 노인의 전경을 보게 된 것이었다.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처지를 당한 모양이로구나. 관비가 되기 싫어서 저렇게 은신처를 찾아다니나 보다. 나무꾼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련한 심정이 치미는 것을 참지 못하였다. 이리하여 그들은 그럭저럭 1년을 지냈다. 나무꾼 총각의 깊은 동정으로 그들 공주와 유모는 총각과 함께 한솥밥을 먹고 한방에서 거처를 함께하게 되니 혼기를 당한 성숙한 처녀와 관연한 총각은 부지 중에 정이 들게 되었다. 이러다 보니 이성간에 무사할 수 없는 것도 당연한 일이어서 그들은 주단거래와 납제납회의 융례를 갖출 사이 없이 그만 부부의 인연을 맺고 말았다. 이에 하루는 공주가 그의 유모에게 총각과 부부의 정을 통한 것을 고백하였다. 유모, 저분과 그만 내외의 인연을 맺고 말았으니 이곳이 아무리 심산유곡이고 외인이 없는 곳이지만 그래도 백년가약을 맹세하는 일에 아무런 예가 없을 수 없으니 유모가 성례하도록 마련을 해주세요. 이렇게 공주가 유모에게 청하니 유모도 이에 쾌히 응하였다. 옳은 말씀이옵니다. 공주마마께서 항시 이곳에서 조용히 사실 것을 바라셨고 또 신랑도 버젓한 사대부의 자손이 분명하니 일은 제대로 된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 유모가 냉수라도 떠놓고 혼례를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공주와 총각이 내외가 되는 것을 기뻐하여 유모가 그의 생각대로 길일이라고 생각된 날을 가려 청수를 떠놓고 성례를 하니 간소한 혼례이지만 이제는 명실이 함께 부부가 되었다. 청수만을 놓은 혼례가 끝나고 공주 내외가 전과 다름없는 토굴 안에 같은 방이지만 이른바 신방을 꾸민 자리에 앉아 총각이 먼저 입을 열어서 물었다. 당신은 대체 어느 댁의 따님이시오? 우리가 기왕 이렇게 한 몸이 되었으니 숨길 것이 무엇이오? 이 말에 신부는 수줍은 듯이 차마 말을 못하고 고개만을 떨어뜨리고 있는데 옆에 있던 유모가 대신하여 아직도 숨기고 있던 나머지 이야기인 세조의 공주라는 것과 공주가 세조에게 극간을 하다가 차명을 당하게 되어 도주하기에 이른 이야기를 소상히 하였다. 한숨과 눈물 속에서 공주의 딱한 처지의 이야기를 듣던 신랑은 갑자기 일어나 공주에게 2번 절하고 목맨 소리로 자기의 본바탕에 대한 이야기도 털어놓았다.
이 말을 들은 공주와 유모도 크게 놀랐다. 왜냐하면 김종서의 손자와 세조의 공주는 구수의 처지로서 서로 대면도 하지 않을 처지였던 것이다. 괴이한 운명에 쌓인 부부는 그래도 정다운 살림을 하여가는 중에 단종의 사건을 둘러싼 경계가 차츰 누그러지자 그들 내외가 지니고 있던 폐물을 팔아 그 돈으로 인가가 있는 마을로 나갔다. 여기서 집과 땅을 마련하고 자손도 낳아 따뜻한 보금자리를 꾸미고 살았다. 그런데 그 무렵에 세조는 우연히 전신에 부스럼이 생겨서 큰 고생을 하게 되었다. 세조는 이것을 치료하기에 온갖 힘을 기울였으나 백약이 무효였다. 세조는 이것이 필시 단종과 그의 일파를 무참하게 죽인 업보가 아닌가 하는 두려움과 뉘우침에서 명산대차를 찾아다니다가 마침 속리산 법주사로 행차를 하게 되었다. 법주사로 행차하는 세조 임금의 거동이 마침 공주 부부가 살고 있는 집 앞을 지나다가 임금의 거동 행차를 구경 나온 어린이 중에 괴이하게 세조 자신의 얼굴과 닮은 아이가 있음을 발견하여 이상히 여긴 세조는 거동 행차를 멈추고 신하들에게 조사를 시켰다. 자세히 알아보니 그 어린애가 바로 공주의 아들, 즉 세조의 외손자임을 알았다고 한다. 공주와 김종서 손자는 서로 원수였으나 이들이 내외가 되었으니 운명의 장난은 얄궂기만 하였다.